(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각종 편법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을 일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알파조님, 궁금한 것이 금산분리 제도는 선진국에도 있어요?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한국처럼 굉장히 강력한 금산분리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유달리 강력한 금산분리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금산분리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쨌든 유럽에는 금산분리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 한국에만 이렇게 유독 강력한 금산분리 제도가 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재벌 체제라는 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굳이 네. 금산분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금융한 애들은 금융만 하고 산업한 애들은 산업만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막 섞으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온갖 법들에 막 흩어져서 이제 존재를 하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벌 체제가 한국에만 있는 재벌 체제가 뭐냐?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재벌 체제는요, 기업 설립자 가족이 우리가 총수일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총수일가. 네, 총수일가. 그룹들 있잖아요. 계열사들을 쫙 거느리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을 개인들이 총수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정말 쥐꼬리만 해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총수 일가들은 자기네들 계열사 회사들에 대해서 주식을 안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쥐꼬리만큼만 갖고 있는데, 그룹 전체를, 그 많은 어마어마한 그룹 전체를 마치 자기네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걸 우리가 재벌 체제라고 합니다. 참 근데 부끄러워요. 우리나라만 재벌. 있다는 게. 근데 그 네. 주인 행세가 이거 내 거다 이제 단순히 그래 내 거라 이러면서 이제 그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재벌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횡령, 배임, 탈세 이런 불법 행위들도 그다음에 법을 우롱하는 편법 행위들도 네. 당연히 이 주인 행세에 들어간다. 국가가 도와주는 편법이잖아요.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네. 요새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법으로 어떻게 뭐 막을 수가 막을 수가 없잖아. 없죠. 뭐 성격이 더러운 거. 그쵸, 소리 지르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쨌든 중세 시대처럼 네. 이 법을 어기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군주처럼 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군주 시대 군주들은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법을 우습게 그럼요. 아는 네. 거잖아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역할이 한 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의 돈을 가지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들하고는 달리 국가가 굉장히 특별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그래야 하는 되겠죠.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그걸 네네. 그렇게 규제 산업으로 규제를 국가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 체제 때문에 이 군주 행사를 하는 이 재벌 체제 때문에 더 엄격한 그 금산 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마땅하죠. 이게 뭐 법도 막 어기고 네네. 여기 거 저기 갖다 쓰고 막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는데, 금산 분리 당연히 엄격하게 당연히 규제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또 금산분리 원칙이 강력하게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이 그렇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좀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국가구나 싶었는데, 재벌 체제의 한계들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금산분리 원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들의 보험 예탁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기 재벌의 문어발시 확장도 하고, 또 2세, 3세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편법에 마구 사용할 수 있다면, 도대체 사회정인이 하는 말은 전부 이건 뭐 공문구에 불과하게 Bullshit. 예,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개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삼성생명의 부당한 계열사 지분 소유를 방관하고 거의 밀어준 후원했다라고 거죠. 볼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만큼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곡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반증 아닐까 싶어요. 곡간,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네. 바른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사금고 이런 얘기들 그냥 네, 사금고, 맞아요. 사금고라는 예.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근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삼성한테만 좀 특별하게 적용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텐데 카드 대란이 2000년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태가. 네. 네. 2002년도쯤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빚을 많이 못 발급했죠. 그러니까 네.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물건을 네. 마구 사들인 다음에. 네, 근데 그걸 네. 못 갚으니까 그 여파가 어디로 갔냐면, 신용카드
신용카드사가 몰락하는 부도가 나는 이런 사태로 갑니다. 그게 이제 2003년도 말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2002년도에는 개인들이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네. 그 여파로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2003년도에 하나둘씩 넘어가기 시작해요. 부도 위험이 생겼어요. 그때 일인데 뭐냐면은 LG카드, 삼성카드 다 부도 위험 그때 겪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카드 막 막 쓰고 팔았으니까. 막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신용카드 생길 때는 네. 뭐 신용도 다 조사해 보고 그래서 뭐 이게 카드 만들기 어려웠다가 또 어느 한 시기에는 또 막 길거리에서 네. 막 거의 나눠주듯이 그렇죠. 아, 만들 수 그 여파로 있었거든요. 이제 네. 부실 그 대규모 이제 신용카드 네. 사태가 벌어진 거, 대란이 네. 벌어진 거고 이제 이때 LG카드가 부도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LG그룹하고 채권단이 이제 돈 빌려준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G그룹한테 네. 협상에 들어갔고 그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은 LG증권하고 LG카드, LG의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사죠. 금융사죠. 이걸 각각 매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LG증권이 이제 우리금융에 매각이 됐고 당시에 좀 몇 년 지나서지만 어쨌든 LG카드는 신한금융에 매각이 네, 돼요. 지금 신한카드가 됐죠. LG에 소속돼 있는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니까 채권단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LG그룹은 금융업과 이걸로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LG그룹이 지금 금융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금융회사를 계열사를 갖고 있지 금산분리가 않아요. 됐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실이 나니까 네. 산업은행이 사실은 주채권 은행이라서 이걸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음. LG카드 부실 사태를. 네네. 네. 이제 그럴 때 너는 이거 팔고 너는 이거 팔아서 이제 정리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삼성카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카드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완전히 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삼성 캐피탈이 캐피탈 돈 빌려주니까 그렇죠. 네. 동반 부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음.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른 우량한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딱 등장을 합니다. 돈이 많죠, 예를 들어. 흑기사로. 아, 보험금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네. 삼성생명이 완전히 흑기사가 아니구나 백기사나? 백기사죠. 백기사죠. 자기는 백기사 자기는. 백기사로 등장을 딱 해가지고 네. 삼성생명을 자금을 이쪽으로 도와주도록 해서 두 회사를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죠. 삼성생명 삼성생명 돈을 고객돈을 그렇게 왜 쓰면 안 되죠. 예. 삼성생명 고객의 예탁금을 고객돈을 갖고 빼돌려 갖고 쓴 거죠. 제가 잠깐 삼성에 빙의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네. 자기 다 같은 식구들인데 네, 네. 돈이 많은 망했으면. 첫 아들이 네, 네. 망한 막내 딸 좀 도와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2003년도 12월 말에 카드 부실 사태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도 역시 이제 부실의 늪에 빠져 있는데 얘네들을 먼저 흡수 합병을 합니다. 똑같은 부실 덩어리들을 네. 먼저 이제 같이 부실을 합쳐요.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네.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부실 더블이 됐죠. 네. 이 그런 삼성카드에 대해서 삼성카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조 원 이상의 증자를 하겠다. 삼성카드가 1조 원을 증자한다. 네. 부실 회사가 어떻게 1조 원 증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실에서 망하기 일부 더블 부실된 회사가 1조 원 증자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가 망해가서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한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해법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증자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살리는 그 작업에 삼성생명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삼성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저는 참 이런 그래서 사실도 모르고 예, 삼성의 이런 거에 근데 도움을 준 이 건가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룹 네네. 또는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당하죠. 모든 네. 상법은 뭐냐면 네. 그룹의 계열사든 아니든 다 독립적인 회사예요. 맞습니다. 네. 독립적인 회사고 이걸 그룹 전체로 보는 법은 없어요. 음. 모두 내가 얘를 심지어 100% 50% 가지고 있어도 네. 얘는 독립된 회사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얘 돈을 얘가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런 거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삼성그룹 전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여기로 가고 저 돈이 저기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근데 거잖아요. 그때 생긴 말인가 이거? 그거는 명확하게 네. 횡령이고 배임이고 다 네. 이런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그 재벌의 단골 메뉴가 네. 그 횡령 배임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부실 계열사를 우량한 계열사를 또 갖다가 살리고 이랬던 것들이 다 이 횡령 배임죄에 걸려서 처벌을 받은 거였었어요.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다 풀려나긴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때도 이렇게 해결을 한 거예요. 삼성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생명 돈으로 네. 망하는 같은
계열의 금융회사들 삼성카드 캐피탈 부실을 이제 다 막은 음.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삼성생명은 결국 삼성 계열사들의 어떤 사금고? 그 역할을 뭐-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뭐 어때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음. 계열사 삼성생명이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음. 그 돈으로 그 돈이 삼성생명 돈이 아니에요. 고객의 아니죠. 돈이에요. 그럼요. 그 돈으로 부실한 기업들을 살려주는 사금고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 저는 지금 되게 화가 나는 게 얼마 전에 시사 프로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일하셨던 여성분이 거의 보험 왕을 탈 정도로 보험 영업도 잘하셨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되게 빠삭한데 이분이 정작 아파서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은 거예요. 아, 중간에 정말 각종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껍잖아 그 책에.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는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되도록이면 그렇죠. 안 주려고 하면서 그 돈을 결국은 자기네 그 재벌 계열사들의 어떤 상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이야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 네. 내용들을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위원회 그때는 금융감독위원회였었어요. 네. 요청을 합니다. 내가 삼성카드에 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다. 빌려주고 싶다 이건. 빌려주고 출자가 싶다. 아니고. 지원은 그러니까 이제 출자는 출자는 일조하고. 일조대로 하고 네.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삼성생명이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분리 규제에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계열사 주식을 살 때 3% 한도가 있는 것처럼 그 계열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택도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네. 늘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금융위가. 부실한 계열사를 우량한 계열사가 살려준다. 너 정말 기특하구나. 라고 하면서 삼성생명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게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네, 아, 저는 시절입니다. 배반감 네. 느끼네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얘가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감당 그러면 못한다. 정부 세금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 네. 그냥 너희들끼리 좀 해결해. 근데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도대체 부실 운영의 책임은 그 누가 져야 돼? 누가 지는 거냐고. 아무도 안 지죠. 안 그러니까 지죠. 금융위가 안 그러니까 짓고. 금융위가 만약에 예. 얘네들을 대마불사. 부실해서 네, 네. 얘를 파산을 냈다. 그러면 그 책임 마치 자기가 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부실 계열사를 운양 계열사를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에는 명확하게 동일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대출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이 정한 여신공여 한도의 10배를 초과하는 대출을 금융위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요청하니까 네. 보험업법하고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금융위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상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량한 계열사, 부실 계열사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 다 이게 이제 횡령 배임 혐의들이 있는 건데, 그럼 위법 행위를 이제 금융위가 사실상 눈 감아준 거죠. 법이 뭔 소용이 있어요? 너무하네요. 네. 통상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벌이 한국을 좌지우지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 재벌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틀린 삼성과 말이야. 다른 재벌. 아.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LG도 굴재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없는 있잖아요. 거지. 근데 아까 자연스레 금산분리 된 거 보니까 LG는 택도 법대로 없어. 하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삼성공화국은 있어도 LG공화국, 현대공화국 이런 그런 말은 말안 없는 쓰죠. 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네. LG카드 사태 똑같이 두 회사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LG카드랑 삼성카드랑 LG카드 부실 해결 방안에는 대주주한테 막 책임을 묻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놔라. 손 떼라 해가지고 다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카드 부실 문제에서는 대주주 책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오히려 칭찬해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기특하다. 막 아이고 이러면서. 어려운데 도와주네.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만 난리를 네. 치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언론은 그때는 정말 입을 딱 닫고 자꾸로 채웠나요? 네, 딱 닫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학생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법제도의 그러게요. 취지도 정말 깡그리 무시하고 법 적용할 때도 삼성한테만 특혜를 주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세상이 그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업법에 보면 그 1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법률에 1조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법은 인용을 해보면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아랑곳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 부실을 막아주는 사금고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네. 사실 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네.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거야 뭐 삼성그룹 3세 승계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네.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죠. 벌써 네, 오래됐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의 승계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죠.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예상하지 세상을 못했다는 떠나면, 얘기죠. 세상을 예, 떠나면 맞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전혀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이 승계 과정의 핵심이 뭐냐? 삼성그룹의 최대 자산이자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를 움켜쥐는 거거든요. 이재용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승계 핵심인데 문제는 삼성전자 주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승계 작업이 성공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완성적.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근차근 네. 절차를 밟아오다가 갑자기 이건희가 네. 쓰러지다 보니까 네. 이제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인가 하면 네.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아직 이제 세상을 떠나진 않았죠. 네. 법률적으로 이건희 회장 네 이건희 회장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네, 뭐 네. 제가 그래서 그 병원에 좀 물어봤더니 진짜요? 거의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 야 대단하구나. 무섭다, 야, 무섭다. 야, 무서워. 하여튼 좀 네. 어쨌건 간에 그걸 발설했다가는 뭐 뭐 삼족이 변하는 뭐 그런 어떤 게 있겠죠. 뭔가. 삼적이 변해. 네.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3.6% 정도입니다. 굉장히 정말 적습니다. 적네요. 이건희 회장도 네. 적고요. 그래서 쥐꼬리만 하다가 네. 네. 이재용은 얼마냐? 삼성전자 지분 0.65%밖에 없어요. 뭐 1%도 안 돼요. 둘이 합쳐도 5%가 안 돼요. 아하. 굉장히 적으니까 이게 지배에는 좀 턱없이 모자란다 이거죠. 네. 그렇죠. 또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3.6%를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50%를 더 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네. 주가가 한 네. 주당 2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거 3.6% 계산해보잖아요. 계산 조단위 조단위로 상속세를 내야 낼 되겠네, 돈은 상속세를. 또 어떻게 말을 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재용 입장에서는 네. 수조 원 규모의 자기 돈을 투입해서 자기가 주식을 더 보유량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 세금 내던가 세금을 상속세를 내던가 둘 이렇게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해야 되겠네요. 둘 다 지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 둘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거는 재벌한테서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입니다. 없는 자기 일이죠. 돈을 투입을 아, 해가지고 승계한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다 93회에서 봤듯이 네. 재벌은 절대 자기 지분을 늘리는데 자기 돈 안 쓴다고 절대 하지 했잖아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계열사를 활용하든가 예. 소위 합법적 편법을 사용하든가. 네네. 뭐 그렇게 하겠죠, 여기도. 그렇죠. 예, 자기 네. 돈을 투입하지 않고 네. 계열사 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열심히 찾아오고 있었어요.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네. 계열사를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하여 이걸 지배력을 확보할 얼마나 것인가. 골치가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순환주처럼 실타리가 막 얽혀 있는 순환주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이제 네네. 잘 정돈을 해서 지배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이제 자기들이 들여다 보니까 네. 삼성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도 아니고 이건희도 아니고 네. 삼성생명이더라 이거지. 또 삼성생명인가요? 네, 삼성생명이 네. 한 7% 정도 갖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한 4% 정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얘네 삼성생명이 그 이건희 부자가 갖고 있는 네. 5%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게 갖고 순환 있네요. 출자거든요. 네. 자기 돈을 안 들어도 회사 돈을 갖고 또 출자해서 이렇게 지배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개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0.65%밖에 안 되잖아요. 네. 또 문제는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네네. 삼성생명의 주식도 0.06%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용은 사실 지금 삼성그룹 계열사들 중에 네. 대해서는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네네. 회장이 쓰러졌는데 네네. 그 전에까지 아무런 승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 이재용에 대한 믿음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뭐 들고요. 그거는 뭐 네. 일단 뭐 자기가 살아 있는 한 그걸 뭐 미리 넘겨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음. 갑자기 쓰러진 거라 네네. 지금부터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아, 하는 그러면 거라고. 그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건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네. 그 전부터 예. 준비한 거는 이제 서서히 뭐냐면은 이재용을 이제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게 예, 하는 것 그렇죠. 정도까지만 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지분 구조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직 아무것도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예. 그게 2014년 아까 5월이라고 5월이요, 하셨나? 5월. 예.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승계 작업이 시작이 그렇죠. 된 게 2015년부터 본격화되고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연관이 되는 연관이 되고 이런 있는 거죠. 구조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용 그 얼마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삼성그룹을 어떻게 지배하고 네네, 있다는 뭐 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네. 삼성그룹은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했잖아요. 예, 체제가 아직 그렇지가 않고 순환출자 구조로 이제 복잡하게 돼 있고. 근데 사실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지만 네. 삼성물산이 사실상 삼성그룹 그렇죠. 전체의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어요. 아.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보면 삼성물산이 이재용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하고 합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이재용이 사실 지분이 많았죠. 그래서 합병한 제일모직의 합병 사명은 또 삼성물산이 됐어요. 뭐 네. 실체는 이제 삼성물산이 옛날 이제 제일모직이지만 어쨌든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물산 주가를 저평가하고 뭐 제일모직은 주식은 고평가하고 뭐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하고 이런 탈법이 이루어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이재용이 제일모직 다시 말하자면 삼성. 기업명으로는 삼성물산의 네. 네. 지분을 17.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네요. 삼성물산은 대주주가 확실해요. 네. 그래서 요걸 기축으로 해서 네.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생명 주식의 19.47%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주식의 4%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삼성물산이 19.47%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이 네. 삼성전자 주식의 7.43%를 다시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주회사가 아닌데 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로 이거 이런 피라미드예요? 식으로 피라미드 다단계 방법을 통해서 아. 편법식으로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삼성물산이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역할이라 한다고 했는데 네.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이 12.2% 이게 네. 제일모직이라는 회사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 예. 지금 다 감옥 갔잖아요. 다 감옥 갔죠. 네, 본부장도 하고 감옥 갔고 보건복지부 그때가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였었어요. 네, 2015년에. 그렇구나.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보험업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계산해서 3% 보유한도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면 삼성생명은 법정 소유한도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구조가 무너지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배력을 잃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3세 승계 작업이 다 도루묵이 그렇죠.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감독 규정을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삼성이 안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시간 벌어줘야 돼요. 네. 지금. 그래서 막 그러네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래서 최종구 지금 금융위원장이 작년 8월에 뭐라고 했냐면은 보험사 자산의 시가평가 방법으로 고치는 감독 규정을 자기 손으로는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 이분 뭐 있다. 네. 삼성하고 뭐 있다. 라는 삼족이 얘기를 변한다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그것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가지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 계약자 수십만 명과 오. 기업 지배 구조와도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재용이 바라는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세금도 네. 가능한 안 내고 네. 그래서 삼성그룹에 이제 승계를 해야 하는데 이때 어려움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다. 네, 네. 이 얘기가 이제 언론에 밝혀지면서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제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막 거의 나왔고. 호유무사 정도죠. 뭐 이 정도면은. 그게 작년 8월의 일입니다. 네, 네. 근데 갑자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들어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였었죠. 아 그래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네. 것처럼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시대적 이런 요구라 얘기를 그랬죠. 하기 네, 시작을 네. 한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대기업 결사 주식 소유 문제인 삼성생명 문제죠. 이거 전자하고 네.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하. 국민의 뭐지?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어. 올해 들어와서 막 4월 달쯤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아까 이제 아. 법 개정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으로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자기가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아니 최종구 위원장이 왜 그런 거죠? 아니 갑자기
회계해가지고 삼성그룹 호위무사 역할을 그만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않죠. 갑자기 그럴 일은 없지. 네. 그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분이 정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에 있죠. 예. 뭐 촛불혁명도 일어나고 정권도 바뀌었고 또 여론과 여당 정치권의 분위기를 볼 때 너무 편하게 삼성그룹을 앞장서서 비호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적 그렇죠. 느낌, 그런 네. 감을 잡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뭐 들거든요. 금융위원장 정도 하려면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아, 그러네요. 네네. 근데 금융위원장으로서 그러면은 보험업법 행정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칼자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손에 쥐고 있는데 그럼 내가 나서서 보험업법 감독 규정 바꾸겠다 딱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해. 절대 안 해요. 네. 그 대신에 삼성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해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 이거 네네. 하라는 거지. 자기 손에 핀 묻히지 않겠다 네. 이거죠. 뭐. 네. 이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삼성이 무난한 답을 주면 답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네. 그럴까? 잘 근데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칼자루는 쥐고는 있는데 말은 네.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은 안 밝히고 있는데 네. 최종고 위원장한테 밀려두는 숙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합해서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또 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산업 네. 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이제 금산분리 규제가 있는데 네. 이게 금산들. 금융사들이 네. 네. 다른 계열사 주식을 합해가지고 10% 이상 또 못 넣게 해놓은 그런 아. 네, 네. 규제가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하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죠. 당연히.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게 금산법에 지분의 합계 계열 금융사들이 네. 그 비금융 계열사들을 소유할 때 지분의 합계가 10%를 넘지 어. 않도록 해라라는 법이 금산법에 있는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금융- 아니네요. 여기는. 그런 규정이 있고 만약에 네. 금융당국의 사전에 승인 없이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네. 금산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든지 매각 명령이라도 내리든지 이제 이런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첩첩산중이네요. 근데 산이 더 높고 깊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네. 예. 일부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용 승계의 빅픽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른바 분식회계 쌈바입니다. 삼바. 쌈바라고 이제 이 쌈바의 분식회계 문제가 걸려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5월 1일 날 금감원이 기습적으로 우리가 중간 결론 내렸습니다. 고의로 분식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금융위에 넘겨요. 금감원은 결정은 그냥 자기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려요. 그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제 5월 17일 날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먼저 사전 심사를 하거든요. 그게 어제 열렸었어요. 어쨌든 칼자루는 금융위가 진 거죠. 공은 이제 금융위한테 넘어갔고 금융위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금융위가 아니라고 뒤집어 엎을까? 설마. 음. 네. 근데 이게 분식회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근거들이 있어서 금융위도 아무리 삼성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 금감원의 이 의견을 무시하고 완전히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이거 그냥 제 바람이자 희망사항인데 어쨌든 설마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금융위가 완전히 이거를 분식회계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면 중과실 정도로 고의는 아니었다, 실수였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판단의 수위를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결국 고의든 아니면은 중과실이든 분식 회계는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 실제로 뭐냐면은 5월 1일 날 금감원이 잠정 결론은 고의의 분식 회계다라고 낸 이후로 삼바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주가가 막 그렇겠죠? 정말 심각하게 빠졌거든요. 한 주당 60만 원에 거의 육박하던 이 쌈바의 네네. 주가가 지금 얼마큼 30만 원대까지로 반, 떨어졌었어요. 반토막 났네요. 그럼 지금 다시 소액주주들은 좀 어떻게? 오르는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손해배상 주주소송,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엄청난 이 법조계 난리가 났어요. 건이다. 큰 시장이 열렸다. 그러게요. 그래서 큰 시장이 열렸다고요. 네. 법조계는 그렇죠. 이때 왜냐하면 집단소송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해고 돈 다 받아내야지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큰 장이 열린 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쌈바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게 아니다. 여기 공모자들이 있다. 네. 회계법인들 다. 음.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이 다. 네.
다 공무자다. 그래서 국가까지도 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주장이 지금 법조계에서 막 나오고 네. 있고. 언니 가능할 것 같아. 어제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 몇몇 큰 로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홈페이지를 딱 열면 팝업 창으로 네. 삼바 소액주주 모집 벌써 들어갔어요. 지금. 예. 마케팅 들어가셨네. 마케팅 네.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완전 소액주주도 머리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난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로펌 같은 커서. 데는 이거 될 것 많이 같으니까 바로 날아갔는데. 잡아. 그러니까 팝업창이 바로 뜬다니까 홈페이지에서. 네. 그러니까는 정부도 정부지만 네. 어쨌든 삼성 만약에 이제 집단 그 소송에서. 배상 소송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법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밀듯이 이제 막 이런 이 소송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어마어마하고 이제 무시한 뭐 폭풍이 무시무시한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삼성한테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삼성의 순환 시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아니 삼성은 왜 하다 분식회계까지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이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시일가가 꼭 해야 될 일. 다시 말하자면 이건희를 법률적 생존 상태로 둔 상태에서 네. 승계해야지. 꼭 해야 될 문제, 즉 가장 중요한 일이. 3세 승계 문제. 제국은 네. 왕위 계승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네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보를 네. 위한 승계 작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이제 바이오 이제 특화되는 기업인데요. 네.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상장을 앞둔 2015년에 네. 느닷없이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거예요. 뭔가 좀 야로가 있지 네, 않을까 그러면서 싶어요. 갑자기 분식회계 의혹이 확 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익을 낸다 한번 조사해 봤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5조 원으로 크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계상으로 네.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이익이 장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되게 적었나 보죠.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삼성 바이오패스라는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요거를 이전에 평가할 때는 2014년까지는 네. 취득가액 아까 여러 번 나왔죠. 네, 네. 원가로 계산하다가 네, 네. 갑자기 2015년에 공정가액 시장 가치로 확 변경한 거예요. 아, 그게 가- 확 뛰어 올랐구나.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5조가 확 생겨버리면서 네. 4조 5천억 원이 이익이 돼서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우량 기업으로 돌변된 거죠. 이때 네. 2015년도에 네. 삼성 에피스 바이오 에피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자본 잠식 상태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6년 상장을 위해서 네, 네. 15년의 이익을 뻥튀기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건 회계 기준 위반이다. 근데 삼성 측이나 뭐 삼성의 어떤 이거 아까 회계 감사를 했던 안진회계법인, 뭐 네. 삼성회계법인 얘네들은 적법한 회계 절차다 네, 주장을 네. 했는데 결국 금감원이 예상과 달리 음. 시민단체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분식회계가 최종 확정이 이제 금융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최종 확정이 되면 파장이 어마어마한데 왜냐하면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독특한 위치를 이제 점하고 있는데 네.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정점을 차지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누구죠? 물산. 삼성물산입니다. 어.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가지고 최대 있어요. 주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예요, 바이오로직스에. 네. 근데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부풀려졌다면 네. 그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도- 삼성물산의 실적도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이어지네요. 예, 그리고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물산은 2015년에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생긴 그런 기업이고 네. 그때 합병할 때 이재용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재용이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을 고평가해야 네. 합병 비율이 이재용한테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제일모직을 좀 더 뭔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네.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음.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제일모직이 당연히 유리한 합병 비율을 받아서 이재용한테 유리하도록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아까 이 회계 기준에 위반된 네, 네. 이 5조 원으로 네, 말하자면 갑자기 시장 가치로 반영한 이 장부가액에서 이익을 만든 거 이거 자체가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자기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거기 때문에 아주 뇌관 중의 뇌관이다. 이 분식회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기업들이 늘 하는 분식회계의 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연결이 돼 있네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재용은 아까 승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음. 이재용이 유일하게 최대 주주로 있었던 회사가 제일모직밖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사실 사업 내용이 그렇게 뭐 튼실한 회사도 아니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비상장이었었던 회사인데 그렇죠. 걔 거기야만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삼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삼바. 삼바가 있으니까 삼바, 제일모직, 삼바, 그러니까 삼바. 제일모직 밑에 삼바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삼바는 별로 돈을 못 버는 회사였었고 네. 삼바 밑에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얘는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라인이 이렇게 네네. 이재용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다 기업들의 무시래. 라인들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애들이야.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경영 능력도 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아니 수 근데 있을 뭐 것 아직 같아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근데 시작도 안 막 했어요. 시작했으니까 근데 네. 그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네.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물산이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안 갖고 있는데 네, 네.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려면은 삼성물산을 자기한테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합병을 시키는데 시켰죠. 네. 이 합병 비율을 정할 때 보잘것없는 회사들만 쭉 있는 회사들보다 네.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당연히 높을 거 높아야 아니에요. 되죠. 근데 네. 그걸 네. 거꾸로 계산을 한 했죠.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삼성물산 가치는 요만큼이고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굉장히 우량 가치가 기업인 거죠. 엄청 크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삼성물산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통합 삼성물산에 출범을 한 게 이제 2015년 그게 이제 박근혜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그때 이제 그걸 국민연금에 요청을 했다라는 아. 그 내용인데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갖고 왔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삼바가 밑에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제일모직이 밑으로 쭉 있는 회사들이 보잘것없는데 갑자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래 수익성이 보장되는 회사로 이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식 회계의 문제가 네. 단순히 어떤 그냥 분식한 정도, 부실을 감추기 네, 위해서 네. 분식한 거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었고요. 네. 2017년도 초에 금감원에다가 삼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거. 그래서 특별 감리를 요청한 거는 참여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바의 분식회계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참여연대하고 이제 심상정 의원이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의 빅픽처가 있는데 거기 그 빅픽처에 따른 고의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최종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의 몫입니다. 어쨌든 삼바 분식회사 논란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작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우리 회계법인,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기관 전체가 걸려 있는 신뢰가 걸려 있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관련자하고 이재용을 재판에 넘어가게 한 배경이 될 정도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던 게 바로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를 해야 이게 승계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2015년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한 게 그 긴 빅픽처의 첫 걸음이었었어요. 첫 발자국을 띈 네네네. 거였었어요. 그때 같은 해에 이제 삼바의 분식회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핵심 쟁점의 합병 비율이었는데 여기에 삼바의 분식회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때 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는 게 다 회계법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레노라 하는 이 회계법인들이 모두 삼성에 이제 허수아비로 전락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이제 신뢰가 바닥으로 이제 추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셈이고 그렇죠. 물론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1년에 이런 모든 의혹 제기들이나 네네. 금감원의 잠정 결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네네.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16년도에 금융위가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갑자기 완화를 해요. 2016년 그것도 또. 네,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삼바가 삼성 바이오로직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재용 승계에서 네네. 그때 코스피에 상장을 해요. 음. 그 해에 아, 뭐가 2016년에 딱딱 아기가 맞아지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만약에 금융위가 당시에 코스피 상장 요건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삼바는 코스피 상장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거 너무 오비락 또 이런 오비락이 있냐. 그러니까 예. 거래소까지 삼성의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해도 거죠.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분식회계로 최종 판명이 되고 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태 어떻게 끝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마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삼바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면 그것이 어쨌든 중과실이든 고의든 하여튼 금융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분식회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위협
나는 그렇죠. 정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예. 어떻게 이런 걸 놔두고 음. 분식회가 아니라고 하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도 엄청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중요한 공시를 안 한 공시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처벌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중과실이든 어쨌든 중과실이나 고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단 무조건 검찰 수사는 받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검찰 수사라는 징계는 무조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실이든 고의든 아무 상관없이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삼성의 순환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뭐 이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거 모든 건 삼성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이 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올 때까지만 해도 네. 한국 사회에서는 삼성의 순환 시대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예상이 지금 완전히 좀 빗나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 당시에 이 모욕감을 느꼈던 국민들이 용서가 안 되니까 정말 용서가 안 용서가 되니까 안 돼요. 지금 막 이 삼바 회계 분식 회계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 온갖 얘기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심정적인 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동의 이런 예. 분위기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건 우리 바람인데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삼성의 순환 시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없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 간의 각자의 사익을 위한 동맹은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그럼요.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순환 시대가 어떻게 마감될지는 정말 흥미진진한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네. 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실험하는 아마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그 삼성의 80년 역사 가운데에 정말 어떤 위기도 다 피해갔고 어떤 정권에서도 주춤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로 이 사태가 인해서 이 어떻게, 사태가 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를 아마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옛날에 밀수 사건 박정희 때, 네. 전두환 때 이제 TBC 뺏긴 거 그런 쪽에 사소한 좀 고통들은 있었지만 네. 큰 위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승계 문제가 걸려 있는 네, 승계 문제니까 네. 역시 승계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과연 과거 참여정부처럼 삼성에 휘둘리면서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네. 정권이 표방하는 표현 그대로 적폐청산의 기수가 돼서 삼성에 휘둘려왔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의 지금 분기점, 기로에 그런 것 서 있다.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요. 아마 정부도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적폐를 청산 안 하면 그렇죠. 어떻게 네.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어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뭘 것이 해야 우리가 무슨 혁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도대체 네. 우리가 천만이 모여서 네. 촛불을 들었는데 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또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 네, 네.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눈을 네. 부릅뜨고 네. 지켜봐야 사태가, 돼요. 예, 지켜봐야 지켜보고, 돼요. 네. 예, 뭔가 이게 민주주의에 어긋나게 진행이 네. 되면 우리가 다시 다시 들어야겠죠. 들어야겠습니다. 예. 제가 신문을 보면 음. 경제면 그냥 훑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삼성 관련한 기사들을 아주 꼼꼼히 예, 살펴봐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의 순환 시대가 바로 민주주의의 전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삼성의 순환 시대가 끝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다. 예, 이번에 이 삼성의 순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그 생각나요. 과거 삼성의 내부 고발자였던 김영철 변호사님 네. 네, 책도 내셨고 그렇죠. 저그 책도 읽어봤는데요. 네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최면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최면. 예. 예.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 놓은 어떤 주술 같은 것이죠. 음. 그래서 이번 삼성생명 또 삼바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해결은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어 있는 삼성 제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네. 그렇게 삼성 이데올로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예, 오늘 이렇다 94회 알파조님과 함께 삼성의 순환시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고요. 네, 예, 다음에 또 우리 2탄 기대하면서 네네. 한 오늘 가지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금융위가 쌈바의 분식회계 결론을 갖다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하. 언제까지요? 6월 선거 지나고 나서 선거 6월 지나고. 아, 그래요? 선거 지나고 나서 한 6월 네. 말쯤이면은 네, 나옵니다. 이제 그때 네. 또 한번 예, 또 한번 2탄을 또 다뤄보도록. 근데 기다려보죠. 우리가 다 이거 부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다 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네. 그날은 우리 좀 네. 맥주 한 캔씩 하면서 네, 네.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예, 오늘 이렇다 94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